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구미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IRP에서 안전자산이라는 게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가실까요? IRP 안전자산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요, 우리가 연금저축을 할 때는 위험자산을 100%까지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그냥 편하게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IRP를 할 때는 안전자산을 30%, 위험자산을 70% 이렇게 비율 제한이 있습니다. 아마 둘 다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이 이유는요, 연금저축이 태어난 곳은 여의도입니다. IRP가 태어난 곳은 세종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금저축은 자본시장법이라는 것이 그 엄마입니다. 그에 반해서 IRP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죠. 그러니까 태어난 법이 다르기 때문에요, 이쪽은 퇴직금을 베이스로 태어났기 때문에 조금 더 위험한 거를 100% 못하도록 연금저축에는 없는 이런 자체적인 안전장치가 하나 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IRP를 할 때는요,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항상 이 안전자산 30%를 무엇으로 채울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위험자산은 되게 쉽잖아요. 주식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쪽이 더 쉽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편으로 고민을 하게 되는 건 이 안전자산 30%는 뭘로 채울까? 그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걸 오늘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IRP의 안전자산이란 연금저축과 IRP에서 내가 선택 가능한 상품의 종류는 그림과 같습니다. 연금저축에서는 현금 할 수 있고요, 연금 펀드 할 수 있고요, ETF를 할 수 있고 리츠를 할 수 있습니다. 더 디테일하게는요, 자, 연금저축에 입금만 하면 현금이 되잖아요. 이 상태만으로도 세액공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 펀드는 보통 C-PE, C-PE, CPE, CPE 이런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연금 펀드죠. 그리고 ETF와 리츠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ETF 중에서는 레버리지나 인버스와 같이 파생형 ETF는 매매가 불가하죠. 연금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하지만 IRP는 훨씬 어렵죠. 훨씬 어렵고 복잡하고 공부할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현업에서 다룰 때도 IRP가 사실 머리가 더 아픕니다. IRP에서 선택 가능한 상품들의 리스트는요, MMDA, 예금, RP, ELB, DLB, 퇴직연금 펀드, ETF, 리츠, 인프라 펀드, ELS 이렇게 살 수 있는 상품군의 종류가 9가지나 됩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도 막 수천 개씩 있기 때문에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즉 장점이 될 수도 있겠죠. IRP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결정장애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IRP에서 선택 가능한 상품군들 중에서 어떤 게 안전자산인지 하나씩 발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MMDA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건 MMF랑 거의 비슷한 겁니다. 요거는 거의 현금에 준하는 현금성 자산이라고 부르죠. 요거는 안전자산입니다. 그리고 예금 안전자산이고요, RP 안전자산이고, ELB와 DLB도 안전자산입니다. 이게 뭔지는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ELS와 DLS는 들어보신 적이 있죠. 그것들의 원금 보장이 되는 ELS는 ELB라고 부르고요, 원금 보장이 되는 DLS는 DLB라고 따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S는 시큐리티, 증권이지만 B는 본드, 채권의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본드로 끝나도록 이름을 따로 명명하고 있고, 얘네들은 안전자산 입니다. 왜냐하면 원금 보장이 되기 때문이죠. 퇴직연금 펀드는 정말 수천 개가 있죠. 그 중에서 주식이 40% 이하인 것은 안전자산입니다. 주식이 40%를 넘어가는 것들은 위험자산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70%만 담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되죠. ETF는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펀드이기 때문에 주식이 40% 이하인 ETF는 안전자산입니다. 리츠는 안전자산이 아닙니다. 위험자산이라고 부르죠. 인프라 펀드도 위험자산입니다. ELS도 위험자산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주식이 40% 넘어가는 것은 위험자산입니다. ETF도 40% 넘어가는 것은 위험자산입니다. 자, 우리는 이 위험자산과 안전자산들을 섞어서 7대3의 비율을 만들어서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 바로 IRP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여기서 너무 뻔한 거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전자산인데 누가 봐도 안전자산인 MMDA, 예금, RP, ELB, DLB 얘네들은 먼저 빼겠습니다.
만약에 내 계좌의 잔액 중에서 30%를 이 중에 하나를 담겠다고 한다면 고민할 게 별로 없습니다. 얘네들을 하나 골라서 30% 담으면 다 끝이 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바로 밑에 있는 이 부분들이죠. 밑에 있는 걸 이용해서 안전자산의 30%를 채우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이 뒤의 내용들이 이제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이 퇴직연금 펀드 중에서 TDF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 TDF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는데요. TDF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80% 이하인 것은 안전자산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TDF가 사실 분산이 많이 되어 있긴 하지만 주식의 비중이 상당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위험자산에 걸려버리는 것 때문에 이렇게 별도의 TDF는 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거를 기억해 두시고요.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IRP에서 안전자산으로 담을 만한 것들, 실제로 담고 계신 것들을 쭉 나열을 해봤습니다. 예금이나 RP를 담으시는 것이 아니라면 여기 있는 것들 중에 하나를 담으시게 되겠죠. 첫 번째는 단기 채권 ETF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컨텐츠를 통해서 채권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리고 채권 ETF에 대한 영상도 따로 만들었었기 때문에 이제 예전보다 좀 더 손에 잡히실 거예요. 두 번째는 국공채 ETF, 국채공사채라는 뜻이죠. 회사채 ETF, 종합채권 ETF, 미국채 ETF, 채권 혼합 ETF, 그리고 안전자산으로 포함이 되는 또 리츠 ETF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배분이 되어 있는 ETF, 마지막으로 펀드 중에서 TDF. 자, 요렇게 9가지 것들을 아주 하나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상품군을 하나씩 뜯어보는 거는 투자를 아직 안 해보신 분들이라면 정말 재미가 없을 거예요. 오히려 IRP를 하다가 맨날 안전자산 뭘로 채우지 고민도 하고 위험자산 비중이 초과돼가지고 계속 막 알림 오잖아요. 빨리 안전자산 30% 만들라고. 그렇게 실제로 뭔가 필요하다고 느끼신 분들에게 좀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연금저축이나 IRP를 해보신 적이 없으시다면 아마 오늘 컨텐츠는 엄청 지루하고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단기채권 ETF입니다. 말 그대로 단기채권. 단기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발행되어 있던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만기까지 남은 시간이 잔존 만기라고 하는데요. 이게 1개월에서 12개월 언더인 단기 채권들을 다 모아서 가지고 있는 ETF입니다. 여기 ETF 정말 많잖아요. 단기 채권 ETF 자체가 수가 제일 많고 여기 들어있는 것들 다 단기 국고채이거나 통한채이거나 특수채 등의 이런 만기가 1년 이내로 엄청 우량한 것들만 담아 놓은 그런 단기채 ETF라는 거죠. 총 14개가 상장이 되어 있고요. 위에 보시는 이 리스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중에서 보수가 가장 낮은 것을 한번 찾아볼게요. KB스탁 KIS 단기채권 액티브. 자, 여기 0.05로 제일 싸고요. 그 다음에 0.7짜리가 솔 KIS 단기 통한채, 킨덱스 단기 통한채. 자, 요렇게가 단순히 수수료만 보면 가장 싼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순자산이 큰 게 많습니다. 단기 채권은요. 지금처럼 금리 인상기에는 더더욱 금리가 더 오르게 되면 채권은 평가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단기 채권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죠. 순자산이 1조 넘는 것만 체크해보면요. 코덱스 단기 채권, 코덱스 단기 채권 플러스 타이거 단기 통한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단기 채권 ETF는 14개나 있지만 들어있는 것들이 사실 얼마나 많이 다르겠어요? 가장 우량하고 만기가 짧은 것들만 모여 있으니까요. 이 수익률 칸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최근에 대부분의 채권 ETF들이 평가 손실을 입었지만 단기 채권은 보시다시피 마이너스가 아닌 것들이 되게 많죠. 그 말인즉슨 금리 상승이라는 것에 영향을 가장 적게 받는 것이 단기 채권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만큼 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먼저 단기 채권으로 피해 있자, 거의 이런 느낌으로 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거랑 가장 비슷하게 자금을 넣어두는 것이 CMA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국공채 ETF입니다. 국공채 ETF는요,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정부가 발행한 채권인 국채와 대한민국만큼이나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공사채,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채권이게 되겠죠. 국채 ETF는 다양한 종류가 있고요. 만기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고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국호채 3년물입니다. 가장 중심의 그 기준으로 사용을 하죠. 단기채만큼이나 이 수요가 많기 때문에 16개나 상장이 되어 있고 만기는 3년, 1년, 10년 심지어 액티브까지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국공채 ETF들이 있습니다. 보수 낮은 거 한번 찾아볼게요. KB스타 KIS 국고채 30년 인핸스드. 엄청 장기네요, 이거는. 그 다음으로 낮은 게 0.07 KB스타 단기 국공채 액티브.
그 다음은 KB스타 중장기 국공채 액티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고채 액티브. 그냥 지금 느껴지는 걸로는요, KB스타에서 보수를 좀 낮추는 것을 전략으로 가지고 가나 봅니다. 그 다음 덩치 큰 거 보면요, 1000억이 넘는 게 코덱스 국고채 3년, 그리고 3000억짜리 코세프 국고채 10년, 1000억 넘는 게 킨덱스 국고채 10년, 그 다음에 1000억 넘는 게 KB스타 KIS 국고채 30년 인핸스드.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뒤에 수익률을 보게 되면 국고채는 금리 영향을 이렇게 받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바로 직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금리의 방향은 알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금리가 더 오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장기 ETF를 매수하는 그런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금리 방향성 모르겠다, 단기 채권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1년이나 3년 위주로 피하는 것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다음은 회사채 ETF입니다. 우리가 개별 채권으로 많이 사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회사채라는 것은 주식회사가 발행한 채권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회사를 붙여서 회사채입니다. 이거의 발행 주체는 기업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개별 기업을 우리가 알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개별 채권을 많이 매수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영상도 2개나 만들었고요. 근데 보시다시피 회사채 ETF는요, 이렇게 몇 개 없어요. 총 4개밖에 없습니다. 순자산을 봐도 크지가 않아요. ETF의 특성상 이게 계속 존속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우량하고 지속적으로 채권을 살 수 있는 그런 일부의 채권들만 사실 담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회사채 투자 자체는 ETF로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고, 그래서 개별 채권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우리가 IRP에서 회사채 ETF를 사신다면 고려를 해야 될 거는요, 보수가 낮은 것은 KB스타 중기 우량 회사채, 그리고 KB스타 금융 액티브. 순자산은 크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들어있는 것들이 제각각이니까 수익률도 많이 갈리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여기서 하나 우리가 배울 것은 여기 ETF 이름들 중에서 액티브라는 게 들어가게 되면요, 액티브의 전략을 가미한다는 의미거든요. 액티브라는 것은 사람이 판단해서 매매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의 수익률의 기준이 되는 벤치마크가 있기 마련인데요, 그 벤치마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액티브가 붙어 있으면 사람이 조금 더 판단해서 그 벤치마크를 이기는 초과 수익 달성하는 것을 전략으로 가지고 가는 ETF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잘하면 훨씬 큰 수익률이 나올 것이고 못하면 훨씬 안 좋은 수익률이 나오게 되겠죠. 그냥 단순히 쫓아가는 그런 패시브 전략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다음은 채권 종합 ETF입니다. 자, 요거는 ETF에만 있는 좀 특이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종합채권이라는 말을 사실 많이 보기는 힘들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순자산이 1조 3천억이나 될 만큼 이미 많이 쌓인 것들이 있습니다. 종합채권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채권들 중에서 우량한 것들만 아주 포괄적으로 묶어놓은 것들을 말합니다. 그 지수가 있는데요, 그게 KAP 한국종합채권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듀레이션이 약 5.2 정도가 되니까 영 짧지는 않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적극적인 채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세팅이 된 거고요. 이 속에는 약 4,000개의 채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종류의 우량한 기업의 채권들이 섞여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아주 우량한 것만 담는다라는 것을 아예 적어 놨습니다. 2A- 이상, 2A- 이상, 여기에는 1A- 이상도 있죠. 그리고 끝에 액티브가 다 붙는다는 것은 이렇게 우량한 기업의 채권이기 때문에 안 좋은 게 생기면 인위적으로 잘라낼 수 있도록 액티브를 다 붙여놓은 거죠. 좋은 것도 더 담을 수 있고 안 좋은 게 생기면 잘라낼 수 있도록 개입하겠다. 그러니까 액티브가 붙어 있는 겁니다. 총 4개가 있고요. 보수가 제일 낮은 것은 KB스타 KIS 종합채권 A- 이상 액티브. 자, 이 채권이 되겠고, 제일 큰 거는 코덱스 종합채권입니다. 여기 보시면 수익률은 전반적으로 액티브이지만 기초자산이 동일해서 그런지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들도 보이긴 하고요. 다음은 미국채 ETF입니다. 이걸 찾으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미국 채권 안전하다는데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아쉽게도 ETF로 사려면 그렇게 썩 마음에 드시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채권인 미국채와 미국에 있는 우량 회사채를 함께 담는 것으로 보통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단기 우량 회사채, 이거 열어보면 미국 채권이랑 그리고 엄청 큰 기업의 애플 이런 우량한 기업들의 채권이랑 섞여 있더라고요. 국내 주식과 가장 높은 역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미국 채권. 내가 국내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미국 채권 ETF를 담아두시는 것이 자산 배분의 관점에서 아주 유리하다는 의미겠죠.
보수 비교를 해보면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타이거 미국 달러 단기 채권 액티브, 이것이 3천억으로 가장 크고 수익률도 가장 좋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 혼합 ETF입니다. 채권 혼합이라는 것은 주식과 채권이 혼합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식 혼합이 아닌 채권 혼합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혼합이 되어 있지만 채권이 훨씬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채권 혼합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펀드를 고를 때도 채권 혼합형 펀드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ETF는 채권 혼합 ETF가 이렇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주식이 들어있지만 100% 안전자산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것이 이런 ETF를 많이 활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주식이 들어있지만 IRP 안에서는요, 이게 그냥 100% 안전자산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위험자산이라고 부르는 주식 자산을 70%를 담고 플러스 이런 채권 혼합 ETF를 30%를 담게 되면 실제로는 막 주식 비중이 8, 90%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IRP에서도 나는 아주 적극적으로 하겠다, 주식을 최대한 많이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이 채권 혼합 펀드나 채권 혼합 ETF를 섞습니다. 자, 6개가 상장이 되어 있고요. 특징적인 것은요, 그냥 단순히 주식과 채권 비율을 정해서 담는 것은 없고요. 여기 들어있는 주식에 그 성격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테마 주식 투자를 함께 하시도록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어떤 걸 고르는지에 대한 고민이 또다시 필요합니다. 보면 배당 성장 많은 주식을 담는 채권 혼합 ETF, 경기 방어 주식을 좀 담은 채권 혼합 ETF, 고배당주를 담거나 헬스케어를 담거나 이런 밸류 주식을 담거나 스마트 베타를 담거나 이런 식으로 별도의 주식에 대한 스타일을 정하셔야 된다는 것이 또 하나의 과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요거는 성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보수 비교가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순자산도 아직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전략에 따라서 저마다 다른 수익률을 보여주겠죠. 지금 장이 안 좋은 만큼 이렇게 최근에는 다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네요. 이렇게 채권 혼합 ETF가 있습니다. 사실 IRP에서 ETF 매매가 가능해진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전부 펀드를 했기 때문에 주식형 펀드 꽉 채우고 나서요, 채권 혼합형 펀드를 나머지를 채우는 것이 마치 유행처럼 많이 했었죠. 근데 지금은 IRP에서도 ETF를 하기 때문에 주식형 ETF도 요만큼 하고 나머지 채권도 이제부터 담으시는 분들이 많겠죠. 그래서 순자산이 아직은 작지만 아마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겁니다. 다음은 리츠 ETF입니다. 아까 앞서 리츠는 제가 안전자산이 아니라 요거는 위험자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리츠 ETF는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킨덱스 싱가포르 채권 혼합 모닝스타 리츠입니다. 이게 채권 혼합이기 때문에 또 가능해진 거겠죠. 리츠가 아주 발달한 국가 중에 하나가 또 싱가포르이죠. 그래서 거기는 리츠를 담아온 ETF입니다. 요거 하나가 있고요. 요거는 조금 유의하셔야 될 점은요, 보시면 순자산이 56억이잖아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50억 미만의 ETF는 상장 폐지 요건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체크를 해두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50억 밑으로 줄어들지만 않는다면 리츠에 ETF로 투자할 수 있는 요거는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다음은 자산 배분 ETF입니다. 자산 배분이 되어 있는 ETF를 그냥 숑 담는 것이죠. 이게 재밌는 게요, 예전에는 제가 이거 한 달 전인가 삼성 자산운용 채널에 나가가지고 요걸로 라이브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때는 코덱스 TRF3070 요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자산 배분이 되어 있는 ETF잖아요. 3070이라는 말 중에 앞에 30이 주식의 비중 30%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서 ETF가 안전자산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주식의 비중이 40% 이하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TDF 같은 경우는 80% 이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TDF는 아주 많이 들어갑니다. 새로 생겼어요. 아리랑 그리고 코덱스 그리고 히어로즈 이렇게 여러 가지 TDF가 자산 배분 ETF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상장이 되었습니다. ETF는 주식이 40% 들어있어야 안전자산 인정, TDF는 80% 인정, 총 11개의 ETF를 고르실 수가 있고, 지금 수익률이 없는 이유는 이게 이제 막 런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TDF는 그냥 펀드였죠. ETF가 아니라요. 근데 이제 TDF도 ETF로 상장이 되었습니다. 보수 비교를 간단히 해볼게요. 이게 사실 보수 비교를 원래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주식의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채권 비중이 많으면 당연히 보수가 줄어들도록 세팅이 되거든요. 주식의 비중 따라서 보수는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고, 자산의 크기를 보면 이제 늘어나겠죠. 밑에 있는 1,500억, 요거는 기존에 있던 자산 배분 ETF 유일한 거였는데 이제 새로운 것들이 추가되어 가지고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많아졌습니다. 저는 IRP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TDF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TDF를 이렇게 ETF의 형태로 해보시는 것도 앞으로 시장이 많이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ETF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또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요, ETF가 아니라 바로 TDF 펀드입니다. 이거는 뭐가 있는지는 삼성자산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이런 홈페이지 들어가면요, TDF에 대해서 여러 회사의 것들을 편하게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진짜 광고 같은데요, 진짜 광고 아님. 우리가 펀드 비교를 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요, 보통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로인, 그리고 펀드 닥터, 그리고 여기 삼성자산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펀드 솔루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포스증권. 자, 이런 곳에서 우리가 펀드 자료를 아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TDF에 관한 것들을 다 보실 수가 있고요. TDF 영상은 제가 예전에 찍었던 게 이게 2년 반 전 영상이더라고요. 제가 그때 말도 잘 못하고 효과도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TDF 이해를 하는 데는 좀 쓸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TDF 궁금하시다면 요거 보시고요, 여기 이런 데 들어가셔가지고 요렇게 수많은 회사들의 TDF 비교하셔가지고 나한테 맞는 걸 꼭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IRP에서 안전자산으로 선택이 가능한 ETF와 펀드들 쭉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나한테 맞는 거 하나 찾기는 어렵지 않으시겠죠? 채권 ETF 하나 편하게 고르셔가지고요, 금리에 따라서 이 채권들도 ETF도 어떻게 움직이는지까지 함께 IRP 계좌에서 이렇게 관찰을 하신다면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금리 높은 예금을 계속 넣는 것보다는 이런 채권 ETF 많이 활용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IRP는 평생 해야 되잖아요. 금리가 움직일 때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학습 차원에서 꼭 조금씩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장이 어려워가지고요, 주식도 빠지고 채권도 빠졌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해보면요, 주식도 싸고 채권도 싼 시점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30년 이상 50년 정도까지 이렇게 길게 연금 자산을 준비해야 되는 우리들에게는 이번 기회에 공부도 하면서 계속 투자를 멈추지 않고 해보시면 언젠가는 지금 같은 상황에 반전이 꼭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IRP 내에서 안전자산까지 잘 고르셔가지고요, 연금 자산 두둑히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